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K공이 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 경매에 관해서 설명 내용 이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차수님의 신고는 신고액이 일단 이거 맞았습니다. 1등 금액. 여기다가 최저 매각 가격 넣으면 틀린 거죠. 1등 금액 맞았고, 여기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죠. 넘는 때. 넘어야 되죠, 당연히. 넘지 않는 때 틀렸죠. 넘는 때만 알 수 있다. 아까 7억에서 6천을 빼면 6억 4천을 넘는 자만. 다음 니은은 좀 이따 나오는데, 매각 허가 결정 확정되어 대급적 기한 맞아요. 기한 통지받으면 매수는 그 기한 맞습니다. 기한까지 매각된 보통 한 달 이내에 납부합니다. 예전에 예전에 법은 기일이었어요. 기일 하루. 그날 하루 돈 못 내버리면 경매에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기한 한 달 이내에 아무 때나 와서 내세요라고 이제 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기한 맞고, 득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다 내면 그때 소유권 취득하죠.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매각대금 다 낸 때. 등기 촉탁한 때에 들렸죠. 그 다음 리을 매각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여 매각되면 선순위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말소기준부터 소멸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경매열차에서 이제 양가로 4번 있어요. 153페이지 양가로 4번. 아까 차수님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신촌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 할 수 있다. 세매각이죠. 허가할 매수 신청이 없어서 유찰됐을 때 최저 매각가를 상당히 저감 깎고 세매각하죠. 그 다음에 농지증은 언제까지 내는 거죠? 매각 결정 기일까지.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할 때. 그러니까 매수 신청할 때 내는 거 아니에요. 경매 가격 적어낼 때가 아닙니다. 언제 낸다? 일단 내가 1등이 나서 매각 결정 기일까지 내는 겁니다. 일단 내가 1등이 나야겠죠. 1등도 안 나왔는데 농지증 냅니까? 매수 신청할 때가 아니에요. 가격 적을 때가 아니라 내가 1등이 나면 내 경매에 대해서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합니다. 그때 내는 거예요. 농지증 안 내면 불허가 나버립니다. 중요한 게 내가 경매 1등 났죠. 그리고 농지증 끊으러 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날까지 농지증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등 난 것 같으면 농지증 미리 끊어야 돼. 미리 끊어야 돼요. 내가 1등 났잖아요. 그 다음날 농지증 끊으면 이날까지 농지증 안 나온다니까요. 잘. 그럼 경매 다 나가래 그러죠. 그러니까 농지증을 미리 끊어야 돼. 그게 더 좋습니다. 내가 진짜로 이거 꼭 받아야겠다. 그럼 금액을 좀 높게 쓸 거 아니에요. 그분은 미리 받으라고요. 안 그러면 이날까지 농지증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행정이 복잡하잖아요, 이게. 그럼 다 나가려 해버리니까 미리 끊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농지증. 자, 이런 거 허다하게 봤어요. 1등 나서 신청하는데 이때까지 안 나와요. 그럼 막 그 읍사무소 가서 울고 막 난리 나요, 막. 빨리 내놓으라고 막. 근데 그게 뭐 밥처럼 뭐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절차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허브가 이제 아까 허가, 불허가 결정입니다. 이해관계는 매각 허가가 되거나 불허가가 나면 거기 일주일에 항고, 법원 결정에 이제 항의하는 거죠. 아니 왜 허가가 났어요? 절차가 잘못됐는데? 라고 할 수 있고, 아니 절차 이상 없는데 왜 불허가 났어요? 라고 항고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허가죠, 허가? 불허가가 아니에요. 허가 결정에 법원에 항고하는 자는 보증금을 또 내야 돼요. 이때 항상 1등 금액 나왔죠. 그럼 이제 항상 1등 금액이 기준. 1등 금액이 기준. 이거의 10%를 또 법원에 내야 됩니다. 불허가는 안 내요. 불허가에 항고할 때는 안 내는데 허가 받았을 때 허가 결정에 항고할 때 보증금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 결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항고하죠? 그럼 절차가 한 1개월 이상 지연돼 버려요. 고의로 속된 말로 악심 품고 항고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괜히 경매가 1개월 이상 지연되죠. 그거 막으려고 보증금으로 1등 금액의 10%를 내야 됩니다. 10%.
왜냐면 채무자가 악심 풀고 항고해 볼지 모르니까 막아야겠죠. 근데 불허가는 뭐 그럴 리가 없죠. 근데 허가됐을 때는 채무자 이해관계인들이 할까봐 보증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불허가 나왔죠? 그럼 다시 해야지.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등 난 사람 매각되면 납부하는데 매수인은 대급 지급 기일 X, 예전에 법이 기일 하루에 하루, 근데 지금은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기일이라면 경락이 누군지 알겠죠? 그러면 채무자가 그날 밤에 이날 전날 경락인 집에서 딱 잠복해요. 경락인 나오면 바로 다리 부러버리면 돈 못 내잖아요. 그럼 경매 나가리 돼버리죠. 하루였으니까 하루. 그럴까봐 한 달 이내에 아무 때나 내세요라고 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한이다, 기한. 근데 이런 건 체크 안 하면 시험장에 절대로 눈 안 보입니다. 아까 기한 문제 나왔었죠. 그런 건 절대 눈 안 보여, 체크 안 하면. 기일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잔대금 미납하게 되면 차순위 매수 신고 있었다면 걔가 돈 내면 되고, 없었다면 경매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재매각할 때 아까 1등 났던 사람 1등 난 얘가 돈 안 내서 경매 다시 하죠. 그러면은 경매 신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보증금 10원도 안 준다 했습니다. 다음 재매각 하면 종전에 정한 매각 가격을 깎지 않고 그대로 한다 그랬죠. 아까 절차에 다 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순위는 우리가 이미 다 수차례 외웠습니다. 0순위가 경매 비용, 경매 실행 비용, 1순위가 제3취득자 필요비익비입니다. 2순위가 최우선 면제인데 주임법 상임법에서 소액보증금 일정액,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최종 3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과 뭐 재해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 3순위가 당해세가 있고 4순위가 우선 면제죠. 그럼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지방세, 다음 저당권 전세권이 있고 주임법 상임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면제와 최우선 면제는 법에 써 있으면 있고 안 써 있으면 없습니다. 이 최우선 면제 저당권 없어요. 전세권 없습니다. 근데 주임법 상임법은 있어요. 그리고 우선 면제는 전세권 저당권 다 있죠. 유치권 없다. 민법 임대차 없습니다. 얘들은 물권이라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써 있으면 있고 안 써 있으면 없습니다. 다음 5순위가 일반 임금 채권, 6순위가 공과금, 꼴등이 일반 채권, 돈만 빌려준 사람이죠. 그래서 순위를 외웠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최당우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습니다. 그래서 경비 최당우 임금 공채 외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등기하고 인도받는다. 그래서 인도받을 때는 잔금 납부했는데 이 조매제는 대항력 없는 조매자가 부동산을 인도 안 할 때 그때 이제 6개월 후 명령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매수 신청 대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법인의 겸업 제한 공부했습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그래서 법인인 개공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업무 외에 다른 겸업할 수 없다. 그럼 당연히 중개업과 경공매 대리 등 할 수 있어요. 다시 당연히 중개업과 뭐 할 수 있다? 경공매 대리 등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5개 외웠거든요. 이건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웠죠? 우리 상가 주인님은 관대한 분이 돼 경제관의 상소에 알려줘요. 다시 우리 상가 주인님은 관대한 분이 돼 경제관의 상소에 알려줍니다. 이게 상가 주택 임대 관리, 상주님은 관대한 분이 되죠. 경제에 관해서 상소히 알려준다고 외웠어요. 근데 오늘 하는 건 지금 여기 이제 7번 여기 7번. 그럼 이게 4개로 분설이 돼요. 4개. 첫째, 경매부동산에서 권리분석 최대갈선, 그리고 매수인정 대리, 그리고 공매부동산도 여기 하나, 여러 개, 둘에서 총 4개로 여러 개 분설됩니다. 총 이렇게 4개로 분설돼요. 경매죠. 공매, 경매부동산, 권리분석 최대갈선, 경매, 매수인정 대리, 공매도 권리분석, 매수인정 대리.
4개로 분설되는데 이 중에 K공이 이거 경매부동산을 매수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지방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K공이 이거 세 가지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 없어요. 법원에 뭐 할 때? 경매부동산을, 그리고 입찰 대리할 때 뭐 해야 된다? 법원에 등록이 된다. 이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입니다. 다시 넷 중에 뭐 할 때만? 경매부동산, 그리고 뭐 할 때? 대리할 때 법원에 등록한다. 나머지 3개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랍니다. 이건 이제 대법원 규칙에 있는 거죠. 보통 한 문제에 나옵니다. 한 문제. 예를 들어서 X가 경매에 나왔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받고 싶어요. 일반인들이 법을 잘 모르죠? 그럼 우리 K공이 매수인정 대리인도 있다면 이자한테 이제 물건을 일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자가 갑 대신 입찰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 대리 똑같아요. 을은 갑의 대리인 을로서 가서 입찰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정 대리랍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해마다 거의 시험이 잘 나오는데, 그럼 매수인정 대리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입보고 우자 요새 입보 우차 요새요. 입보고 우차. 입만 1개입니다. 사람 입 1개죠. 나머지 다 2개요. 그래서 자, 먼저 여기 매수인정 보증 제공 있죠? 그리고 여기 매수인정 보증을 돌릴 것을 신청한다 해서 보가 2개예요. 입찰표 작성 입 하나. 우가 우선매수 신고 2개예요. 여기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매수 신고. 그럼 차가 2개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하고, 자, 7번에서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 지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5, 6, 7이 다 뭐 우선 매수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시험은 그냥 법조문 이대로 냅니다. 이대로. 그럼 우선 매수 신고가 무슨 말인가 제가 잠깐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럼 공유자를 한번 예를 들면 공유자 다 똑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갑 지분이 10분의 8, 을 지분 10분의 2입니다. 2명이 공유하죠. 근데 갑 지분이 경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갑 지분 10분의 8을 병이 5억에 1등 났어요. 그럼 병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병이 5억에 10분의 8 지분을 경매받았죠. 근데 다른 공유자가 보기에 이거 5억에 괜찮아요. 그럼 내가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권리 뺏겨버리고 공유자 줘버립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경매받은 꼴이 된 거죠. 그럼 얘는 차순위로 밀려요. 이제 얘가 1등이 되고 얘가 몇 등? 2등으로 차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임대주택이 경매 나왔다. 임대주 아파트 누가 경매받았어요. 그럼 그 임차인이 내가 먼저 받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 뺏겨버리고 그 임차인 줘버립니다. 그럼 얘가 1등, 얘가 차순위 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아까 제가 잘못된 게 이게 누구라고요? 아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대 아파트 우선. 그러면 1등 난 사람이 2등으로 밀린다 했죠. 그 2등 된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 지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입보우차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 당한 사람한테 이거 준다고 했는데 줬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그대로 신경을 못 썼네요. 전세 사기에 나온 그 아파트 빌라 같은 걸 누가 경매받으면 그 세입자에게 이와 똑같은 우소매수 신고 준다고 옛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줬는가는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그 세입자가 내가 5억에 받을게 오면 뺏겨버리고 그 세입자 준다고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실행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우소매수 신고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안 들어봤죠. 이제 앞으로 들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전에 몰랐으니까 안 들린 것이고 이제 그런 말로 하면 들릴 겁니다. 이제 알아야 들린 거죠 원래. 이게 아무튼 우소매수 신고다. 아무튼 우리는 이 뽀우차 그냥 외우면 돼요.
입보 채우면 된다. 그 다음 이 5개를 입보차입니다. 어떤 걸 입보차요? 자동차가 아니고 선박이 아니고 항공기가 아니고 이 5개를 입보차한다. 그럼 5개 써놓으세요. 중개대상물로 동일하죠. 써놓으세요. 중개대상물하고 동일하다. 중개대상물이 토건 입광공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개대상물하고 동일하다. 써놓으세요. 어떤 분은 중개대상물 외우고 이거 외웠거든요. 근데 같은지 몰라서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입보차한다. 이게 이제 매수인정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중개업과 중개와 차이점 위주로 외우는 겁니다. 이제 등록요건은 이미 개공인자예요. 이미 개공인자. 근데 부칙상 개공은 자격증 없으니까 못합니다. 자격증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이 등록할 수 있다. 그 소공 이것이면 잘 나와요. 소공 X. 개공만 가능하다. 개공만 매수인청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초로 중개업 할 때 중개업 실무교육 받았죠. 그리고 또 경매 실무교육 또 받아요. 그리고 경매 보증 설정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 보증 설정했죠. 플러스 경매 보증 금액 똑같아요. 또 해야 된다. 금액 똑같습니다. 잠깐만요. 금액 똑같으면서 해야 된다.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 요건이다. 그럼 주의할 게 우리가 중개업 등록할 때 보증 설정이 중개업 등록 요건이었습니까? 중개업 할 때 보증 설정이 중개업 등록 요건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매수인청 대리 등록 요건이에요. 왜냐하면 보증 설정은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등록번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초로 중개업할 때는 등록번호 없죠. 그러니까 등록 받고 나서 보증 설정. 근데 여기는 이미 등록번호 있잖아요. 등록번호. 그러니까 보증을 먼저 설정하고 매수인청 대리 등록합니다. 자, 89페이지 펴보세요. 89페이지. 69페이지. 69페이지. 69 펴보세요. 중간에 박스 하나 있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해서. 중간에 보증 설정식이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최초로 중개사무소 등록할 때는 등록번호가 먼저 있어야 돼요. 등록하고 이제 등록번호 나오면 보증 설정. 근데 2번은 분사무소 설치한단 말은 이미 법인으로 등록번호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할 수 있죠. 3번도 매수인청 대리도 개공만 할 수 있죠. 그럼 이미 등록번호 있죠. 그러니까 먼저 보증 설정할 수 있다. 근데 1번만 최초로 등록할 때는 등록번호 없으니까 등록을 먼저 하고 등록번호 나오면 보증 설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3번이 지금 여기죠. 다시 뒤로 오세요. 거기 보니까 좀 민망하죠. 막 별표 쳐놓고 막 그랬죠. 저는 수업 시간에 별표 치라는 저는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별표 쳐놨잖아요. 민망하죠? 아니 원래 다 그래요. 원래 다 잊어버립니다. 뭐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고 학교 가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뒤로 오세요. 이제 등록 신청은 지방법원장한테 합니다. 등록 신청은 누구한테요? 지방법원. 아까 법원에 등록한다 했죠. 그 법인은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 등록관 지방법원장. 쉽이 안 나오지만 지방법원 약자가 지원이 아니라 했죠. 지방법원 약자가 지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법이랍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장을 지원장 하면 틀려요.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예를 들어 전주 지방법원 있고 뭐 익산 지원, 군산 지원, 남원 지원 있거든요. 다시 전주 지방법원 있으면 익산 지원, 군산 지원, 남원 지원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장보다
지방법원장이 훨씬 높은 사람이죠.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원장 하면 엄청 속으로 욕해요, 이 사람. 뭐 나한테 지원장이라고 욕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장입니다. 뭐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혹시 또 그리고 등록처분은 14일 똑같아요. 중기업도 14일이었죠. 여기도 14일 똑같습니다. 항상 중기업과 비교하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부칙상 계곡 나올 수 없다 그랬죠? 부칙상 계곡 X. 그다음 보실게 이제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는데 실무교육 여기 중기업과 차이가 있어요. 매수인 정태인 등록하고자는 계곡공사 가로가 중요합니다. 법인은 임원사원 전원입니까? 대표자입니까? 대표자만. 그러니까 중기업 실무교육은 임원사원 전원이에요. 근데 경매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다음 등록 신청 1년 이내 똑같고 다음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예자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 보장서 정해야 되는데 자, 양가로 입어보세요. 매수인 신청 대리인이 된 계공입니까? 되고자 하는 계공입니까? 되고자 하는. 아까 보증 먼저 설정하고 매수인 전 대리 등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되고자 하는이죠. 된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된 틀립니다. 되기 전에 아까 보증 설정하라 그랬죠. 아까 68페이지. 그래서 되고자 하는이에요. 된 X. 되고자 하는 계공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서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이 된다. 금액은 중개업하고 똑같습니다. 1월 달에 다 2배로 올랐어요.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문도 마다마다 2억 이상 추가, 개인은 2억 이상 해서 중개업과 똑같습니다. 다음 매수인정 대리 행위. 이제 법원에 가죠. 법원에 가격 적어내러 가죠. 그때 대리권 증명 문서는 당연히 내야겠죠. 그리고 본인이 위임인, 경매 맡긴 사람, 본인 인감이 전문의 위임장과 그 개공 등록증 사본 가져갑니다. 다음 각 대리행위 마다마다 대리권 증명서 제출했는데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할 때는 하나로 가름할 수 있다. 다음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개공은 대리행위 할 때 직접 출석해야 된다. 직접 출석입니다. 소공이 가면 안 돼요. 개공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보존 의무를 옛날에 이래 외웠습니다. 보존 의무가 학생들이 전학 갈 거. 학생들이 전학 갈 때 3, 3으로 몰려간다. 기억납니까? 학생들이 전학 갈 때 3, 3으로 몰려간다. 전속중개 3년, 확인설명서 3년, 매매 임대차 계약서 5년. 그리고 제일 끝에 매수신청 대리는 다 5년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중개업 확인설명서 3년이에요. 네, 매수신청 대리 확인설명서 5년입니다. 그 사건 카드 5년. 여긴 다 5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학 갈 때 3, 3으로 몰려간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에서 확인 설명이 있죠. 개공인 매수인 대리 임하는 경우 매수인정 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당연하죠. 그리고 경제적 가치라든가 매수인 부담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가 나와요. 개공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서명 날인한 위임인에 교본하고 사본을 사건 그대 처리해서 몇 년간? 아까 5년. 매수인정 대리 다 5년. 다음 사건 카드도 몇 년? 5년간 보존한다. 그래서 매수인청 대리는 다 5년입니다. 5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넘기시면 이제 일하면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겠죠. 먼저 보수를 설명해야 되는데 보수요일과 보수는 위임계약 전, 그러니까 의뢰인이 나에게 물건을 맡기겠죠. 그 위임계약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 다음 초과수도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 양가로 3번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매수인 정태리 보수를 언제 지급할 것인가. 지급 시기는 개공과 위임인 간에 약정이 있네요. 그럼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그러니까 1등 나면 잔금 내야 되죠. 그 기한일까지. 그럼 자 우리가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해요?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고 약정 없으면 언제 내요? 거래대금 지급 완료한 날, 즉 잔금 지급일. 기억납니까? 여기도 똑같네요. 여기도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고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이 한마디로 잔금 지급일이죠. 똑같네요. 다시 경매에서 잔금 지급일이 이 잔금 지급일 똑같잖아요. 똑같다. 지금 뭐가 똑같아 그러는데 똑같아요? 이 돈 낸 날 이것도 돈 낸 날. 그러니까 안 헷갈리죠? 안 헷갈려요? 이거 돈 낼 날, 이것도 돈 낼 날 똑같잖아요. 아직도 뭐가 똑같아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경매 1등 나면 돈 내야 되죠? 그럼 그 돈 낼 마지막 날. 중개에도 매매대금, 보증금 내야 되죠? 그날 똑같다. 둘 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고 없으면 돈 낼 날 똑같아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그 보수표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참고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 앞에 가면 경매 사무실 많이 있거든요. 다 중개사들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이나 권리 분석하고 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커피 마시면서 그냥 이런저런 대화하고 얼마 받는다? 50만 원 범위에서 합의를 정한다. 이거 이제 위임을 받았어요. 위임 받아서 금액 적어냅니다. 금액 적어내는 거예요, 이제. 금액 적어내면 1등 날 수 있고 1등 안 날 수 있죠. 다시 금액을 적어내면 이제 이게 1등 난 경우, 경매에서 1등 못 난 경우, 내가 이제 대리에서 1등 났잖아요. 그러면 감정가의 1% 또는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 1.5%에서 합의를 받습니다. 근데 내가 가서 가격 적어냈는데 1등이 안 된 거가 더 많겠죠? 그때는 50만 원에서 또 받는다. 그러니까 법원 앞에 경매사무소 가면 경매 받아달라고 계약서 쓰잖아요. 그럼 먼저 100만 원 주라 그래요. 왜 100만 원이에요? 상담료 100만 원 떨어져도 50, 50, 100이죠. 다시 상담료 얼마? 50만 원 떨어져도 50만 원 떨어져도. 그래서 보통 100만 원 달라 그럽니다. 이세 100만 원 50, 50 나온 거예요. 근데 10원 난조도 해줍니다. 그냥 해줘요. 그냥 10원 난조도.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일하면 100만 원 받아야겠죠. 우리가 거기서 일하면 100만 원 받고 우리가 손님으로 가면 10원 난조도 그냥 해줍니다. 아무튼 보수는 그래 참고로 보세요. 이제 앞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앞부분. 일단 문제 하나 풀어보시고. 자, 2번 문제. 뭐 문제가 길지만 그냥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틀린 겁니다. 1번. 갑의 매수 신고액이 차순이이고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액 1등 금액 맞았죠? 1등 금액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 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2번. 개공은 아까 입보우차 할 수 있죠? 입보우차. 입찰표 작성할 수 있죠? 3번. 개공의 입찰로 의뢰인이 최고가 매수 신고이나 차순위가 되지 않은 경우 개공갑은 매수인청 아까 입보우차 보증 돌릴 것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입보우차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보우차 레오야 지금 뭘 물어보는지 알겠죠? 입보우차 할 수 있다. 다음 4번. 의뢰갑에 대한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 없이 언제 내라고요? 매각 허가 결정일이 아니라 돈 내는 날. 언제다?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이게 정답입니다. 돈 내는 날. 매각대금 내는 날. 그 다음 5번은 제일 끝에 직접 출석 맞아요. 개공은 제일 끝에 직접 출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갑니다. 이제 전제계획 나옵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자, 126페이지 오세요. 126페이지 오세요. 여긴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책을 같이 보겠습니다.
책 126페이지 상단에 1번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의의가 있습니까? 그럼 양가로 1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돼 있죠. 이게 이런 거라 했죠. 저 봐보세요. 우리가 계약서 쓰면 계약서 보통 종이로 출력해 주죠. 근데 안 그럴 수 있다 했죠. 컴퓨터 켜고 매수인 매도인 안 쳐요. 거기 출력 안 하고 컴퓨터로 계약서 써요. 컴퓨터 씁니다. 그대로 그냥 저장시켜요. 국토부에 저장돼 있죠. 계약서 출력 안 해도 됩니다. 종이 안 뽑아도 된다. 왜냐하면 매수인 매도인 등록관청 누구나 가서 국토부에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종이 출력할 필요 없다. 그걸 뭐라 그랬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부동산 전제계약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두 번째 줄 밑에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구축 운영은 항상 국장이에요. 구축 운영 항상 누구다? 국장. 구축, 그게 국이잖아요. 구축, 그러니까 국장. 그걸 시도의사 바꾸면 틀립니다. 구축 운영 항상 국장이다. 양가로 3번 운영 주체는 국장인데 국장이 할까요? 누구 시킬까요? 누구 시켜야지. 그죠? 두 번째 줄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예전에는 감정평가원이었습니다. 여기 위탁합니다. 자, 2번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이 있습니까? 1번은 7번 보세요.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면 이런 게 컴퓨터 부동산 전자계약 이 앱을 치면 딱 이렇게 나와요. 여기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딱 가입해서 이거 가입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누구나 쉽게. 자, 그 국토교통부 홍보이사 같네요. 제가 꼭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여기다가 이제 사인하죠. 전자서명, 공인인증으로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내 계약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종이 출력 안 해도. 그래서 내 계약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컴퓨터, 휴대폰으로 볼 수 있어요. 이상 국토교통부였습니다. 자, 지금 홍보를 왔어요. 그래서 자, 다시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전자서명 할 수 있다. 밑줄 전자서명. 이 공인인증으로 전자서명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가로 열고 그냥 뭐라 부릅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이게 실거래가 신고서죠. 그러면 실거래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자계약 하라고요. 그럼 굳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할 필요 없죠. 여기 계약 금액이 딱 찍혀 있는데 금액이 그러죠? 종이면 그 종이 국토교통부가 모르잖아. 종이 국토교통부에 낸 적 없죠? 여기는 국토교통부에 거래가를 찍어냈으니까 굳이 실거래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다음 동그라미 3번 K공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 보존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작성, 교부, 보존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로 안에는 거래 정보가 완료된 전자계약 문서는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종이 출력할 필요 없고 종이 보존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4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사항을 법정서식인 확인 설명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 보존한다. 다만 확인 설명이 공인전자문서센터 여기에 보관될 때는 종이 출력할 필요 없죠. 그러면 교부할 필요 없고 보존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다음 5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택이네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한 임차인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 증세 확정일자 부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굳이 받으러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준다. 이렇게 장점이 많으니까 그 전자문서 하란 말입니다. 그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30의 문제입니다. 전자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여기 구축운영 남 누구라고요? 국장. 3번
정보처리팀을 이용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면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은 정보처리팀을 통해서 전자계약 증서에 확정일 여부 신청할 수 있다 했죠? 따로 찍을 필요 없다. 4번 개공이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 아까 실거래가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할 필요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에 따른 공인 전자문서에 보존된 경우라면 개공이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그랬죠. 저장돼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에 저장돼 있으니까 종이 출력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잡다한 것들 이제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하부터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들 잡다한 거 보는 겁니다. 먼저 분묘가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분묘와 분묘를 규율한 법이 장사법이 있습니다. 장사법.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일단 분묘기지권은 성립요건이 있는데 여러분 책 양거로 2번 성립요건. 첫째, 다음 셋 중에 하나 있어야 되고 분묘는 등기 못하죠. 봉분, 묘가 꼭 눈에 보여야 되고 안에 시신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플러스 봉분이 있고 안에 시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 갑소유 토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갑에게 부탁해서 소유자 승낙받고 우리 묘 쓸 수 있죠. 승낙받았죠? 우리 묘 쓰면 우리 분묘기지권 취득합니다. 두 번째, 갑토지에 갑이 묘를 썼어요. 그럼 내 묘고 내 땅이라 분묘기지권 필요 없죠. 그런데 이 토지를 팝니다. 토지를 팔 때는 반드시 분묘를 어떻게 할까? 특약을 해야 돼요. 분묘를 그대로 놔둔대요. 그럼 우리 안 살 수 있죠. 아니면 가격을 깎을 수 있죠. 아니면 분묘를 3개월 후에 이장한다 할 수 있죠. 아니면 분묘를 바로 없앤다 할 수 있죠. 그리고 특약을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특약 없이 토지 팔잖아요. 특약 없이. 그럼 우리 등기하면 소유자 을로 바뀌죠. 그럼 갑은 분묘기지권 이제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우리 이제 토지 잘못 샀죠.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를 사게 돼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쫓아가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갑을 쫓아가요? 중개사고입니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는 임야나 하다못해 밭을 중개할 때도 그 안에 묘가 몇 개 있는가 다 세워서 묘에 관한 특약을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주인 없는 묘도 있는데 또 묘가 거의 깎여가지고 묘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특약할 때 이렇게 쓰세요. 매매계약서에 그 매매 대상 토지에 있는 모든 분묘는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하에 처리한다 쓰면 돼요. 그럼 쫓아오면 뭐라 그래요?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하 그랬네요. 좋지 마시고 갑 찾아가서 합의하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자, 갑토지의 을이 불법 무단으로 묘를 썼어요. 무단으로 불법으로. 이 상태로 20년간 제사를 지내죠. 그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합니다. 뭘 시효취득해요? 토지 소유권이 아니에요.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면 예전에는 지료가 무상이라 그랬는데 이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소유자가 지료를 총관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한다고 판례가 바뀌고 중개사법, 민법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좀 이따 자 131페이지 펴보세요. 131페이지 제일 위쪽에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다. 한번 그게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3번 잠깐 봐보세요.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 그게 다 무단분묘예요. 다시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가 무단분묘. 무단분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 연구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죠. 그 밖에 이 시효취득이 들어가요. 분묘기일권. 그 밖에 그게 뭐가 들어간다? 분묘기일권 시효취득이 들어가요. 그 밖이니까. 그 밖에 분묘 보조를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밖이니까 이제 시효취득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밖의 권리니까 그 밖의 권리. 그러니까 이제 시효취득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2001년에 생겼어요. 2001년에 이 법이. 2001년에.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이 이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 법이 언제 생겼다고? 장사법이 2001년. 2001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치하면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치했죠. 이면은 지금도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우리 판례 이렇게 판시예요. 왜냐하면 2001년에 죽은 사람은 내 분묘가 기지권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효취득 하라고요. 지금도. 그 사람은 그렇게 알고 죽었으니까. 근데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죽은 사람은 이제 알죠. 내 분묘는 시효취득 안 되냐고 알잖아요. 이제 이때는 이제 안 됩니다. 판례가 이렇게 해석해요. 대법원이. 지금 중개사법 나왔어요. 이미 시험에. 아직 민법 안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사 민법이 먼저 나오고 우리 중개사법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아직 민법이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 동그라미 3번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책이 있어요. 이거 있습니다. 그럼 책을 잠깐 찾아볼게요. 자, 129페이지. 129페이지. 그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중간에? 엄청 길죠? 동그라미 2번 엄청 깁니다. 자,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로열고 이하 장사법이란다. 부치 기조에 따르면 분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를 개장한 경우에 분묘 연구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태양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들은 장사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한 경우에 20년 평원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이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다? 이 시행되기 전면은 지금도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할 수 있지만 시행된 후에 설치되면은 이제 못한단 말입니다.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 이전에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 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더라도 분묘 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가 하는 치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때부터 기산지 면제요. 청구한 날.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날 틀려요. 소유자가 청구한 날. 다시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날 틀립니다. 소유자가 청구받은 때. 그때부터 치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산점도 알아두세요. 분묘기지권 성립한 날 하면 틀립니다. 청구받은 때. 그때부터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묘가 있는 산도 많이 경매받습니다. 이제는 묘가 있는 산도 많이 경매받아요.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치료.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자,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셋 중에 하나 있고 봉분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장, 암장 안 돼요. 이제 분묘는 등기 못하니까 봉분이 공시합니다. 봉분이 공시니까 평장, 암장 안 된다.
물 안에 시신이 꼭 있어야 돼요. 사람 시체가 있어야 된다. 가짜 묘 안 돼요. 즉 봉본이 있는데 안에 시체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이제 기어 들어가려고 봉분만 딱 해놨다. 그럼 안 돼요. 안에 뭐까지 있어야 된다? 시체가 있어야 된다. 꼭 고양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람 시체. 사람 시체. 오늘 비 오니까 딱 좋네. 지금 분위기가. 딱 좋아요 지금. 막 천둥도 치고 막. 공부할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일권 존속기가 있는데 이건 약정에 따릅니다. 아까 3개월 후에 이장할게요. 이장해야 돼요. 3년 후에 이장해야 돼요. 근데 약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권리자, 즉 연고자가 분묘소와 봉사가 받들 봉, 이게 제사입니다. 사회봉사가 아니라 뭐다? 제사를 받든다. 제사를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다시 사회봉사가 아니라고요. 제사를 받든다 말입니다. 하면 계속 존속됩니다. 몇십 년간 계속 제사 지내면. 그러니까 누가 내 땅에 묘선대요. 그럼 절대 못 쓰게 해야 돼요. 근데 거절할 수 없으면 반드시 약정해야 돼. 이거 반드시 1년, 2년 꼭 해야 됩니다. 약정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제사하면 몇십 년간 계속 존속되니까 나가라고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누가 내 산을 산대요. 거기다 호텔 지은다고. 그럼 묘 당연히 없애야겠죠. 이 사람 나가겠어요? 안 나고 버텨 이제. 그럼 내가 몇 천만 원 모르주고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그냥 호텔을 지으려면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거 정하세요. 이거 반드시 정하. 그리고 짧으면 짧아질수록 좋겠죠. 짧아야 또 연장하려고 또 뭐 선물 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상품권 가지고 사고 그렇죠? 길면 안 오잖아요. 짧게. 뭐 옛날에 말씀드렸죠. 무조건 못 쓰게 한다고. 못 쓰게 한다고. 이래 말을 해서요. 누가 내 땅에 있으면 그 집안이 3대가 망한다더라. 나도 안 쓰고 있어. 쓰라 그래요. 3대가 망한다. 나도 안 쓰고 있어.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안 내고 그냥 가버립니다. 아무튼 1년 후에 이장 안 되는데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1년 후에 이장하기로 했어요. 안 하면 여러분이 삽으로 팔 거예요. 이거. 귀신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못 쓰게 하세요. 서버리면 일단 골치 아픕니다. 이거. 여러분이 삽으로 팔 거 아니면 못 쓰게 하세요. 그 다음 자, 이 묘 하나를 위해서 이만큼 분묘기지권이 인정돼요. 묘 하나를 위해서. 근데 아버지가 먼저 사망해서 옆에 어머니 묘 쓰면 돼, 안 돼요? 묘 2개 안 됩니다. 귀신이 2번 나와요. 그러면 어머니를 여기 안에 같이 집어넣으면 안 돼요. 단분도 안 된다. 아무튼 시체가 하나라도 더 들어가려면 소유자 승낙 얻어야 돼요. 안 얻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자 일단 128페이지 오시면 128페이지 여기 중간에 양가로 2번 성립요건 1, 2, 3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양가로 3번 장소적 범위가 있습니까? 그럼 1번 분묘 기지가 여기 묘 있는 그 땅, 이 땅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소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의 공지를 포함한 것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제사 지려면 옆에 공터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 공터까지 분묘기지에 미친다. 딱 여기만 미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 다음 반가루면 사성이라고 있나요? 사성 이런 거 여기 봐보세요. 보입니까? 여기 묘가 있죠. 여기 뒤에 나무 있죠. 그럼 나무와 묘 경계에 이렇게 딱 언덕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걸 사성 그래요. 나무와 묘 경계. 이런 걸 뭐란다? 사성. 그럼 사성이 설치되어 있으면 꼭 거기가 다 분묘기지권이 미칠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죠. 사성이 설치되어 있다 해서 그 사성 내부가 꼭 분묘기지권이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성 내부가 미친다 그러면 산 입구에 사성을 쳐버리지? 산 입구에? 안 되겠죠? 구체적인 다툼이 있으면 재판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가로 2번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당연히 사성본을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에 미치는 건 아닙니다. 다툼이 있으면 재판해봐야 돼요. 오른쪽에 4번 기간에 있습니다. 양가로 5번 권리 내용이 있어요. 아까 1번은 단분 쌍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했어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면 분묘이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5번 분묘기이권이 소멸하는 분묘기이권 포기는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만 하면 돼요. 그 외에 점유까지 꼭 포기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의사표시하면 일단 포기됩니다. 점유는 나중에 포기됩니다. 그 다음 넘기면 장사되기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거기부터 10분 쉬고 가겠습니다. 문제는 좀 이따 풀어볼게요. 10분 쉬겠습니다.